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대구 산불이 주불이 진화가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다시 이게 또 번지고 있다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벌여서 교직원 등 7명을 다치게 했던 저 고등학생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누구든 해코지하고 싶었다 했다더군요. 참 우습죠? 말로는 누구든 닥치는 대로라고 하면서도 약자들만 노리는 그 못된 버릇. 이 녀석도 흉기를 들고 유치원을 향했더랬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사님,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여주시죠. 자, 고향 행신동입니다. 가게 앞 폐기름 수거함에 자꾸 쓰레기를 누가 버려요. 사건 반장에 제보하겠다고 붙여놨으니 효과 좀 보려나요? 하신 오민혜님, 효과 직방일 겁니다. 자, 인천 지하철입니다. 한 외국인이 저를 10분 넘게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불쾌한 표정을 해도 계속요. 사진을 찍으니까 그제서야 눈을 돌립니다. 이게 실례라는 걸 모르나요? 하신 김현아님. 자, 우리 집 콩이 반려견 순찰대에 합격했습니다. 부산 통틀어 220마리밖에 없어요. 우리 집도 공무원 나왔다 하신 최현선님. 자, 우리 집 막내 흑마늘 소개해 올립니다. 주인 보고 배워서인지 목욕할 때마다 저렇게 제 발로 욕조 안에 들어가주는 착한 친구예요 하신 정병철님. 아우 좋습니다. 자, 한재귀, 황은경 부부님, 라스베가스의 최영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차에 붙은 불이 주택으로 옵니다. 자, 전주에서 어제 벌어졌던 화재 사고입니다. 현장에 계셨던 이 사방 가족께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0대 여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불을 피운 뒤에 연기가 커지자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런데 불은 옆 차에도 옮겨 붙었고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화재로 건물 2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탈출해서 주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전신 화상을 입고 이 헬기로 대전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제보자는 근처에 근무해서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 연기가 크게 나니까 가서 보니까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당시에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8대가 탔고요. 건물 중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으로 1억 1,0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망하신 분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피운 사람은 뜨거 하고 도망치고 그 사람이 피운 불로 애먼 주민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도 이렇게 불을 지른 경우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화냐 실화냐, 즉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불이 번진 것이냐 등등도 엄격히 따져봐야 법적인 처벌이 판단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나중에 설령 징역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유로 복귀할 텐데 그 후에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방화 또는 실화 관련된 불과 관련된 범죄의 중요성이고 특수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배달 늦었다고 홀딱입니다. 자, 새벽 시간 배달을 갔다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죄송한데 잠깐만요. 어디갔다 치워. 치워. 나가. 야, 30분 지나면서 뭐?
얼마나 맛집이었으면 조금 늦었다고 저렇게 버선발도 모자라 알몸으로 뛰쳐나와 광란을 벌이는 겁니까? 네, 지난 26일 새벽 청주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이곳으로 배달을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손님은 배달 방식 중에 이 한 집 배달이 아니라 여러 곳을 들렸다가 가지고 오는 알뜰 배달로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주류가 든 배달 봉지를 식당에서 받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호텔로 배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에서 화난 남성 목소리로 배달 못 받았잖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배달이 늦는다고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류 배달은 직접 대면으로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보자가 문을 두드렸고 처음에 여성이 나와서 문을 열고 봉지를 받아 들었는데 곧바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복도에 나와서 욕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보자가 들고 있던 배달 봉지를 바닥에 내팽겨치면서요. 갖다 치워라 30분 넘어서 왔다면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요. 제보자는 시비가 붙거나 폭행 사건이 벌어질까 봐 남은 배달 봉지 2개를 놓고 현장을 떠났는데 10분 뒤에 배달 취소 처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에? 에이. 모멸감이 듭니다. 모욕감도 들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알몸으로 나온 모습. 아마 자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 예우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만취했거나 술에 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뭔가 접촉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처벌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라이더 이분 거의 지금 충격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일만 하고 돌아오는 그 정도라 하고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 아이, 벼랑간 저렇게 봉변을 당하셨으니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마대자루만 왕창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계 이커머스 이용하셨다가 봉변을 당하셨다는 제보 만나보시죠. 자, 슬슬슬 집 앞으로 들어오는 택배 트럭. 자, 배달원이 차에서 물건을 꺼내서 물타리 안으로 툭 묵직하고 빵빵한 저 마대자루. 와우, 예. 대체 뭘 주문하셨을까? 자, 열어봤더니 마대자루만 가득. 아하, 택배 회사 운송장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시킨 걸까요?가 아니죠. 원래 주문했던 건 지금 보시는 이 물건들이었다고요. 아, 네.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뭐 장난감이 들어있은 적도 있었고 뭐 프린트 한 장이 달랑 들어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심지어는 마대자루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께서 신청하셨던 주문했던 물건은 정원용품, 태양광 등 잔디깎기 총 자그마치 63만 원어치의 34개 상품을 주문하셨대요. 그런데다가 해외 배송이었기 때문에 통관 확인 문자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택배가 배송됐는데 저렇게 마대자루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측과 배달사 측에 문의를 남겼는데 네. 일단 뭐 배달사 측에는 알아보겠다 그러고 연락 없고요. 다시 전화하니까 팀장님에게 보고하겠다라는 답변하고요. 그 후에도 연락이 없다가 해줄 수 없는 게 없다라고 답변만 남겼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도 2주가 지난 후에 물건은 정상적으로 배송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60만 원어치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둘 다 자기 책임이 아니면 이거 내 책임이구나. 그렇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제보자 책임으로 지금 몰아가는 모양새인데 택배사 이름이 붙어 있는 마대자루가 나왔는데 이 책임이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0만 원 어디 갔어? 그게 사실은 중간에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다 확인했다 그러면 근데 확인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제보자 책임은 아니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겠습니까? 라이더 책임도 아니라면 결국은 이커머스 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법적인 구제를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유, 그나저나 그게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 마지막 사연 가보죠. 예비 시어머니의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30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10년이 넘게 매일 드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주만 드시는데요. 심지어 아침,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에 과일 몇 조각, 김치 몇 조각 정도를 안주 삼아서 2병씩 드세요. 게다가 혼술을 하시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바깥 생활도 거의 안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한 건 어머님의 건강 문제인데요. 3년 전에 지방간이 심하다고 소견을 받으셨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아버지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드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셔서 예비 신랑의 걱정이 무척 큰데요. 예비 신랑이 울면서 말려도 보고 어르고 달래도 받지만 검진도 더 이상 안 받으세요. 주변에서는 그냥 포기해라, 거리를 두고 살아라고 조언하지만 혹여나 어머님이 잘못되시면 예비 신랑도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하면서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도 자 대결입니다. 먼저 모른 척 하자는 자입니다. 예, 다혜야. 너 말이야.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랑 엄마를 내 엄마처럼 걱정하는 건 참 좋은 자세다 너. 근데 아들도 어쩌지 못하는 걸, 아들 말도 안 듣는 걸 왜 며느리가, 그것도 예비 며느리가 걱정하고 앉았니? 어? 지팔직권이란 말 몰라? 지팔자 지가 꼰다. 그렇게 사시라고 해. 너한테만 해코지 하는 거 아니면 관심 뚝 동그라미. 아, 예. 손 변호사님 지난주부터 참 예. 미스터 소신. 자, 다음은 적극 나서자는 차입니다. 예, 다혜야. 세상 제일 골치 아픈 게 시애미가 술 취해서 며느리한테 꼬장 부리는 시애미다. 너 보아하니까 그 양반 알코올 의존증 제대로다 너.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10월도 지옥문 열리는 거야. 그리고 아프기라도 해봐. 뒤치다거리도 너가 해야 될 수도 있어. 신랑한테 최후 통첩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결혼도 없다고 X입니다. 자, 교수님. 네, 이거는 그냥 눈 감는다고 눈 감아지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지금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 2병 독주로만 드시고 아침, 점심 안 드시고 과일에 술만 드시고 있고 밖에 나가지 않고 혼술로 집에서 하시고 계시고 지방간 등등 몸에도 이제 건강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른 척한다고 모른 척이 되지를 않죠. 시어머니께서 이제 분명히 뭐 여기저기 아프시기 시작할 거고 그럼 남편이 돌봐야 되는 거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일단 이거 뭐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이 아들이나 며느리가 설득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 치료 제대로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사실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했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매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고 뭔가 봐주자, 생각해보자의 차원이 아니고 가족이라면 이제 가족이 될 건데 만약에 가족이 될 걸 예상한다면 지금 당장 알코올 전문 병원들이 치료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 건강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족들을 괴롭힐 수 있고 이래서 이 사람의 이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이런 경우가 말이죠. 그러면 결혼 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결혼이 고민이라고 하면 저는 헤어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결혼을 이제 결정했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결혼 생각 있으시면 이제 예비 신랑분이랑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두 사람의 가정을 지키는 한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분란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들고요. 세 분 말씀하신 거 다 귀담아 들을 만하고 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비 며느리가 나섰다가 괜히 이 예비 남편과의 사이만 좀 서먹서먹해질 수 있거든요. 분란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앞장서서 나서지는 말아라.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도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비 신랑을 통해서 뭔가 해야지 직접 나섰다가는 오히려 모든 화살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게 통해서도 안 돼. 그러면 결혼 자체를 고민해야 됩니까?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하냐 마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동안 어떻게 만나왔는지 어떤 사이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헤어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슈가몽님은 결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아이고야. 하셨고요. 이 달라스님 내버려 두세요. 아들도 어떡하지 못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박이님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어가죠. 지하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영무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익 요원에게 카드가 안 찍힌다고 항의하던 남성을 말리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영무원으로 7년 동안 근무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면서 또 참 제보를 주셨네요. 네, 4월 17일 밤이었습니다. 제 고향 인천, 좀 익숙한 곳인데 그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40대 영무원이 당한 일인데요. 조용한 상황이었는데 대합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가봤더니 사회복무 요원이 술에 취한 한 남성을 이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영무원은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손수호 변호사님은 애향심이 정말 각별하신 것 같아요. 인천 관련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제 고향 인천이라는 걸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이런 소란스러운 이유를 확인하러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화차트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무원은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역장 나와라, 매뉴얼 가져와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향하여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였고요. 만약에 저희 사회복무에 첫 응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 했는데도 계속 난동을 피우시더라고요. 아니, 세금 혼자 내요? 예? 세금 얼마 내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된 게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지하철 나오다가 개찰구에 이제 카드 인식이 아마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는 거 좀 늦게 나오다가 문이 안 열렸는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이 나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인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역장 나와라 소리를 지르고 역장 나와라 매뉴얼 가져와 봐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직장 다니면서 이게 뭐냐라 하면서 이거 영무원들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제보자 영무원이 거기 가서 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하는데 갑자기 남성이 제보자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고요. 아마 폭행을 좀 말리려고 남성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잡았거든요. 뺨을 때려버립니다. 자, 뺨을 때렸어요? 뺨을 저렇게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손을 아직 그만하세요라고 손목을 잡는 순간 바로 뺨을 때려버립니다. 이야, 이거 참, 일단 영상이 이후에도 좀 나올 텐데요. 중재하러 가셨다가 보신 것처럼 뺨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저 남성의 횡포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의식을 잃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안경 낀 상태에서 맞으면 다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안경을 벗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제 턱을 가격으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그때 잃었어요. 나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동영상을 보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공 차듯이 발로 저를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어지럽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들도 오고 난 상태에서 제가 진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저를 이제 지목하면서 다음날 찾아와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인 남성이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지금 의식을 잃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시 제보자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안경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고 이 때문에 제보자는 쓰러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성은 제보자가 쓰러지고 나서도 계속 발기질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제보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이 폭행 상황을 보고 남성을 뒤에서 안아서 이 제보자와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이 그 사이에 폭행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이 지금 도착할 가네요. 때까지 이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성이 경찰이 와서 있는데도 제보자에게 내일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영무원 제보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네, 아주 큰 상처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뇌진탕 및 턱관절 통증으로 3주 진단을 받으셨고요. 3주간 지금 휴가를 내고 쉬면서 회복 중이신데요. 일단 몸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그때 들은 욕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우울한 감정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또 큰 상처라고 합니다. 보통 때 멘탈이 좋은 편인 줄 알았는데도 이번에는 너무 슬퍼서 이날 집에 가서 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냥 펑펑 우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딸이 아빠는 왜 맞기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께서 아빠도 그 사람을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때리셨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내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누가 했느냐와 별개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 이런 피해를 감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는 이 가해자 당연히 형사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제보자가 사건 당일에 진술서를 작성을 했고요. 또한 경찰서에 가서 진단서 제출하고 또 증거 영상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경찰은 상해죄로 입건을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요. 폭행을 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럴 경우는 폭행치상죄가 될 수 있고 또 애초에 폭행 고의를 넘어서 상해 고의를 가지고 때렸다. 이럴 때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철도 안전법이 있어요. 이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을 해가지고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폭행을 통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철도 종사자에는 실제로 그 기관사라고 하죠. 철도 운전 종사자나 관제사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여객 영무원의 경우에도 철도 종사자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법률 적용까지도 경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 영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걸 다 찾고 묵묵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 예. 그리고 이 영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도 이제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악성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내가 낸 돈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엑스들이 말이야. 세금 얼마 안 내요. 저 사람들은. 그런 제가 말 봤을 땐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얼마 내는데 그럼 물어보고 싶어. 얼마 냅니까?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보면 동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취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 기분의 어떤 분노 조절, 그러니까 장애 조절 못해서 이런 경우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전과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폭행 전과라든지 맞아요. 모욕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CCTV 다 잡혀 있잖아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트라우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사기관, 법정에 좀 제출돼서 좀 충분하게 다시는 못하게 그러니까 세금 잘 내라, 세금은 내세요. 다시는 못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 세금 내라, 다 내라. 그리고 처벌도 받고.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PC방에서 또래의 남자 중학생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요. 밤늦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니네 하지 말고 다 와. 다 주고 다 폐기잖아요, 진짜. 지금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다 보내, 지금. 아니면 저 뒤져 너네. 지금 출발해서 10시까지 도착하길 원해. 현장에 도착해보니 수십 명의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부모들까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보신 저 사건에 휘말리게 된 한 50대 아버님이 좀 억울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요. 교수님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보죠. 네, 그 현장에 있던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단 사건이 벌어진 25일에 피해 학생들은 PC방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보통 이제 오랫동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중학교 친구들이 있고 또 학교를 그만둔 자퇴생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전화를 해서 어디 거리로 와라. 지금 오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다 죽인다. 10시까지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안 갈 수가 없어 죽인다 그러니까 예. 6명, 7명쯤 되는 이 피해 학생들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30명, 40명 엄청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고 좀 너무 소름 끼치네요. 네, 그러면서 싸우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였어요. 싫다고 거부했지만 거기 또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안 싸우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이 1대1로 싸움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 학생들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저 싸우기 싫어요 했는데 그 동네 형들이 야 싸워 막 이렇게 막 싸움을 부추겼대요. 결국 무리 중에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다투게 됐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삥 둘러쌌다는 거죠. 싸웠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제보자분의 아드님이 아빠한테 아빠 큰일 났어. 친구가 맞고 있어. SOS를 쳤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깜짝 놀라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오셨죠. 자, 도착했을 때 상황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뛰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들 친구는 이미 입술에 피가 나가 있었고 눈에 약간 부어있는 상태에 한 50명이 저를 삥 둘러싸고 와이프도 둘러싸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겁이 났고 그 아이를 잡은 이유가 그중에서 걔가 딱 앞에서 뛰어서 아저씨 뭐예요? 하고 나오길래 얘가 순간적으로 대장이구나 싶어서 걔 뿌리채로 움켜 잡았고 니들 왜 아저씨 때리려고? 아저씨 때리려면 니를 시원하게 때려. 난 너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고 허리띠를 꽉 움켜 잡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5분, 10분가를 했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지 담배를 피면서 아저씨 담배 줄까? 내 입에 갖다 대길래 내가 됐다 임마 그러고 하고 그 설레에서 112가 두 대가 오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네. 저 10대 학생이 저 아버님한테 허리춤을 붙잡힌 상태에서 본인이 피우던 담배를 아저씨 이거 펴 하면서 막 입에다 막 들이밉니다. 지금 모습이 가보니까 일단은 그 친구, 그 아들의 친구는 피를 이제 흘리고 있었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 어른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대장격으로 보이는 무리의 두목격으로 보이는 학생이 나와서 아저씨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거 좀 장악하기 위해서 허리춤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신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담배를 피는 모습이 있었고 아마 제보자도 아내한테 담배를 좀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이때 이제 나왔던 겁니다. 입에 갖다 대면서 제 거 필래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니까 당연히 내가 네 담배를 왜 피냐라고 얼굴로 피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경찰이 도착하니까 학생들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 지금 그 화면 왼쪽에 그 아저씨한테 오른쪽 반소매 티를 입은 저 제보자분께 지금 담배 피고 있는 담배를 막 들이미는 저 친구가 17살이죠. 올해. 예, 맞습니다. 자, 경찰은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보자 아버님은 허리띠를 붙잡았던 그 앞서 담배를 피고 있던 학생한테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저씨 이거 성추행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그 다음날 온 문자가 그거예요. 아저씨, 저 성추행 하셨으니까 저랑 개인 합의 볼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랬으면 내가 너를 성추행한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 그건 아저씨 말이고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가시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아들 친구 애들한테 전화가 오고 해서 야, 그 아저씨 보고 나보고 합의 보자 그래. 합의 안 본다 그러면 나 경찰서 갈 거야. 이러는 상황이고 그게 벌써 이틀 3일째인데 계속 전화가 오고. 성추행했잖아요, 아저씨. 만약 경찰서 가기 싫으면 나랑 합의 봅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허리띠 쪽을 잡았는데 그게 성추행으로 신고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허리띠를 잡았을 때 학생이 왜 제 중요 부위를 만지세요? 성추행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보자의 허리띠를 풀고 했던 말이 있는데요. 아저씨 허리띠를 풀러야지 절 성추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주변 학생들을 욕설을 섞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저씨 성추행으로 빵가게 생겼네 이러면서 놀렸다고 하고요. 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 문자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문자로 제보자에게 합의 보실 생각 없으시냐, 아저씨 생각이 그러시면 따로 연락할 거 없고 경찰서에서 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전화에서 허리띠 잡은 게 단데 무슨 성추행이냐고 했더니 학생은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는 문자로 공갈 협박이라고 했더니 학생이 공갈 협박한 적 없다. 또 그래서 제보자가 부모랑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경찰이랑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17살짜리 친구가 합의 봅시다. 16, 예. 공갈 협박한 적 없다. 성추행이다. 경찰이랑 얘기하고 왔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상당히 좀 조숙해 보이네요. 자, 그럼 손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며칠 뒤에 아까 그 학생의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아버님 제보자 입장에서는 부모가 연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이고 우리 애가 조금 이걸 기대하셨는데 완전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부모에게 연락이 오면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잘 주의하도록 하겠다,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제보자의 주장인데 당시 학생하고 문자를 나누고 며칠 지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왜 애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 아들을 성추행했냐? 왜 이렇게 잘못해놓고 당당하냐? 이런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이 아들이죠. 전화를 한 어머니의 아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한테 합의하자면서 말도 안 되는 공감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걸 보고 또 답장을 아주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적반하장이냐.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버님 자식이나 그러니까 이 제보자 자식이나 잘 키워라. 훈계하지 말아라. 원인은 이 제보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또한 공갈 협박한 거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제작진이 앞서 그 담배 피던 학생의 어머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명백한 성추행 피해자다. 그래서 억울하신 게 있으면 이 제보자의 어떤 주장을 반박할 만한 뭔가 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고 그걸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자, 그 영상도 직접 보시죠. 팬티까지 왔어. 진짜 팬티까지 왔어. 기절해라. 아니? 담배 한번. 편해요. 꼬맹이들 많더라. 야, 니 꼬맹이, 니 또래 애들하고 내가 안 찍고 있어. 아무것도 안 올라가 했다. 지금 얘도 아무는 게 아니라 아저씨 만시네. 어떻게 그래? 앉았어, 내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니들이 안 봐, 법법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방금 이 자막을 보면 네. 그래 내가 네 그거 XX 만졌어 뭐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잠깐 하시는 말씀 그거를 두고 이 저 학생의 어머님은 성추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뭐 아들의 말을 뭐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직은 뭐 법적 뭐 증거나 이런 걸로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그러니까 이 제보자 보러 인정한 거 다 찍히지 않았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남들 보는 데서 신체 부위가 잡힌 채 창피를 당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께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인데 진짜 만져서 만졌다고 한 게 아니라 걔네가 뭐 성추행이다 뭐다 너무 헛소리를 하니까 그래 만졌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판검사님들이 다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고 누가 받아줄 거 같냐? 이런 그냥 이렇게 일종의 뭐 대꾸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현장에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경찰도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성추행을 할 수 있냐? 너무 분통이 터진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학생이 주장에 따르면 아저씨가 이 자퇴생 형의 벨트를 잡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 친구들이 성추행이다 하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직전에 이 제보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오늘 경찰서에 가셨대요. 그런데 앞서 그 학생 측이 저 담배를 피고 있는 저 학생 측이 성추행 혐의로 기어이 또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 아버님도 오늘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될까요?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쌍방이 지금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A군의 부모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를 성추행, 미성년 성추행이 될 것 같아요. 또 협박, 공갈 협박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보자도 지금 뭐 돈 달라고 합의하자고 학생이나 부모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협박, 공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부분이 이제 상출될 수 있는데 쌍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저 지금 영상은 사실 좀 안 좋거든요.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되는 게 사실은 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기준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경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접촉이 있었다면 근데 사실은 허리띠 안 잡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었을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경찰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 짧게 예. 네, 지금 직접 연락을 주고받아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면 서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좀 전 영상만 보면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현장을 지켜본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여 명에 둘러싼 학생들 말고 피해 입은 학생들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진술을 명확하게 미리 확보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을 앞둔 한 여성, 엄마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는데요. 결국 모녀지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엄마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제 돈이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막 살해 협박처럼 그러면 같이 죽지 않은 식으로 말도 하고. 엄마에게 위협까지 당했다는 여성. 과연 모녀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사연 좀 집중해 주시죠. 엄마가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지금 협박을 당하고 계신답니다. 지금.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에요.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억척스럽게 이 남매를 키우셨어요. 낮에는 식당 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직해서 곧장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때 제보자를 불러서 네가 아직은 철도 없고 아직 어리니까 월급이 적더라도 다 써버릴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네 월급을 관리를 잘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뭐 어린 딸이었으니까 엄마 말에 수긍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와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세뱃돈 맡아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초반에는 엄마가 직접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500만 원 정도 모았다 이렇게 확인도 시켜줬기 때문에 제보자는 처음엔 좀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다른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좀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뭘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면서 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학원비가 쓸데없어요? 네,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겨울에 패딩을 사려고 해도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려고 해도 뭐 욕을 하고 막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산다. 돈이 안 보이는 건 다 네 탓이다라면서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제보자의 월급이 오르니까 이 본인의 직장도 모두 그만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오빠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박 변호사님, 오빠는 뭐예요, 그럼? 이 오빠는 사고치고 돌아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 돌아다니다가 안 봤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집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오빠가 갑자기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지금 카드 빚이 너무 많다. 대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대출을 좀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라. 가 불쌍치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가서 6천만 원을 이사 제보자 명의로 아니, 빌려가지고 금리도 셀 텐데. 엄청 세죠. 제2금융권이니까 오빠한테 줬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갚았죠. 못 갚으니까 빚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은 지금 빨간 저기 딱지 보이는데 압류까지 돌았어요. 집에 재산들이. 그래서 아주 고생한 상황인데 나중에 제보자가 오빠한테 일부러 좀 갚아라고 하니까 2만 원 줬다고 해요. 전 재산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고 2만 원요. 근데 이 오빠 막 문신도 하고 왁싱도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유, 그걸 왜 줘? 아이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돈을 모아주고 주겠다 했는데 정작 달라고 했을 때는 뭐 결혼할 때 주겠다.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키워준 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고 맨날 죽이겠다고 뭐 우리 다 같이 축작하면서 자기가 막 신용도 되게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가 흉기 협박을 해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돈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너 키워준 값부터 내라. 네,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단순히 거부하고 뭐 이제 회피하는 걸 넘어서 협박을 하는데요. 그 협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뭐 가스를 살포하겠다. 또는 뭐 아파트 고층에서 뭐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말싸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으로 번지는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제보자가 팔에 상처를 입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결국 집을 나가려고 해도 실패했고 또 월급을 내가 이제는 받아서 쓰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실패했고 결국 폭행과 협박으로 엄마가 다 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또 사건이 쾅 터졌죠. 네, 제보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좀 큰 용기를 가지고 엄마한테 20년 넘도록 맡긴 내 3억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자금. 네, 그런데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좀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 그 남자랑 평생 잘 살 것 같냐? 이혼하면 네가 번 돈 다 뺏긴다면서 네가 힘들게 모은 돈 내가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진짜 돈이 있는 거 맞는지 좀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내 통장을 네가 왜 보냐. 프라이버시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고 이것도 거절을 했고요. 결국 제보자가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끝까지 그럼 네 결혼식 날에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두고 봐라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3억 뺏겼습니다. 이거 자, 교수님, 3억 이거 진짜 있긴 있을까요? 지금 없을 확률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결국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뺏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도 보이시고 정신과도 다니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자동차가 지나가면 안 좋은 생각까지도 아이고. 드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안쓰럽다면서 아내를 위로하고 같이 울기도 했는데요. 놀라웠던 건 남편이 이 장모님과 형님한테 가서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과라도 좀 해주실 수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 그럼 뭐 사과 한 박스라도 보내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두 분 변호사님 좀 뭐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근데 문제가 이제 뭐 증거 같은 게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남아 있어야지 집행이 가능한데
오빠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엄마의 하는 행동도 봤을 때도 그렇고 돈이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 시간도 많이 또 지났고 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전문가의 좀 조언을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해결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과연 월급을 이걸 뺏긴 거냐 아니면 배경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못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안타까운 마음에 달라는 요구에 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게 아니라 뺏긴 거라 하더라도 아니 뭐 재산이 있어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위축된 심리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형사적인 조치? 고소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렵게 뭐 증명을 해서 사기죄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가족이잖아요. 친족 상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이건 뭐 왼수네 왼수.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나셨는데요. 이 먼지님 괜히 연이어가다가 빚까지 떠안지 말고 당장 절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리코코님도 제발 부모도 믿지 마세요.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자전거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도는데요.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조심해. 네, 뒤에 가던 사람이 빠르게 커브를 도는데 이게 좀 비틀비틀하면서 이렇게 끝쪽으로 가더니 뭔가에 걸려서 이렇게 난간 너머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아이고. 네, 자전거와 신발 한 짝만 도로 위로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절벽은 아니었고요. 자전거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안전운전 해야겠죠. 아유, 커브 너무 빨리 돈다. 다음 이어갑니다. 낚시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호수에 왜 저래? 붕덩 빠져버립니다. 이걸 본 일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유, 어떻게? 자, 다행히 남성이 어. 곧장 몸을 일으키더니 낚싯대를 끌고 다시 무트로 올라옵니다. 사실 이 남성 낚시 중에 깜빡 졸다가 몸이 앞으로 팍 쏠리면서 호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좀 창피했겠다. 예, 그럼에도 호수가 깊지 않았던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낚시 좋지만. 아유,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거실 한복판으로 날아옵니다. 놀란 가족들이 식사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죠. 왜? 집 안으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에 물건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그 순간 전등까지 왜? 귀신? 거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잠잠해지는데요. 귀신? 꽤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예. 사실은 귀신 아닙니다. 이날 이 지역에 찾아온 폭풍우가 범인이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물건이 다 날아가고 정전까지 일으킨 거라고 이유가 뭐든지 간에 무서운 거는 마찬가지죠. 아니, 폭풍우가 몰아친...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보도 위에 앞발을 올린 개가 이렇게 점점 달리더니 그 위로 이렇게 폴짝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주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 이걸 탄다고요? 네, 또 그리고 발을 구르더니 이번에는 주차된 차를 피해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한쪽 귀를 쫑긋 세워서 방향 조절도 하는데요. 보드를 타는 개 얼굴이 편안하다 못해 행복해 보입니다. 아니,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밤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예전에 사막에서 떠돌다가 구조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스케이트보드를 탄 지 무려 10년이 넘은 정말 베테랑 선수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뒷발로 또 어떻게 저러지? 개 잘 탑니다. 너무 잘 탑니다. 걔 너무 잘 걔가 너무 탄다고? 잘 타요. 그렇죠. 개 잘 타는 거죠.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와우. 체력 좀 키워볼까? 했는데 체력이 필요하네.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상하 4D 청정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UV 살균으로 깨끗하게,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공기청정기에 또 한 번의 혁신. 코에이 노블.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